안녕하세요. 권혜진입니다. 오늘 지인지간 두 번째 시간 이한우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논어가 사람을 보는 책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오늘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논어에 나와 있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본다는 걸 조금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제 살피는다는 거는 좀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정편에 그걸 공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예. 사람을 살피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방법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본다 하는 어감하고 살핀다 하는 게 어감이 좀 다른데 예,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 좀 잘 느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논어에서는 사람을 살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그 위정편에 9번하고 10번이 나란히 있는데 그 두 개를 보면 이 예. 9번, 10번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9번에서는 뭐라고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공자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회라는 제자가 이제 제일 공자의 수제자죠. 예. 제일 뛰어난 제자인데 예. 안회하고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말만 하면 조금 더 어기지 않고 그냥 예예 하고 이래서 아 쟤는 그냥 좀 어리석은 앤가 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앤가 보다, 자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강의였는지 수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물러가서 우연히 네. 그 아내의 사사로운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아내는 물론 이제 공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사로운 순간이라는 게 그 쉽게 말하면 남이 안 볼 때인가요? 안 볼 때죠. 즉 남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공자가 보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살필 성자에다가 기사, 그의 사사로운 면. 즉 그의 사사로운 면을 우연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말로 내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를 잘 그대로 구현하고 있더라. 아, 그걸 보니 안회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자기가 원래 했던 판단을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뭐 안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성기사라는 말, 살필 성의 그 사사로움, 즉 사람을 살피는 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봐가지고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보고 있으면 사람은 다 남들을 의식해가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안 보고 있다고 할 때 네. 그때 하는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드는 예가 네. 사람이라는 게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길을 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네. 그럼 사실 1,000원 주기도 좀 아까워요. 아니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그런데 뭐 자기가 점수를 따야 될 사람하고 우연히 같이 간다. 이러면 10,000원을 줘도 안 아까운 거거든. 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 마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잘 보이려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다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사가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미 공이 되는 거예요. 뭐 공적이라는 의미의 공이 아니라 다 공개된 공공연한 이런 의미에서 공이에요. 네, 그런 자리에서는 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반대로 방금 그 케이스를 나는 저 친구 굉장히 인색하다고 봤는데 우연히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 내가 인색하다고 한 친구가 저 멀리서 내가 있는 줄 당연히 모르고 혼자 가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10,000원을 그냥 기꺼이 혼자 가면서 주는 걸 봤다. 그게 성기사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인색하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잘못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 공자도 그러니까 아내랑 종일 뭐 있을 때 둘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 남들하고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쟤는 좀 뭔가 좀
어리숙하다고 좀 본 어리숙하고 거죠. 그냥 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고분고분한 건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 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공자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오판하는 거죠. 네, 오판했는데 그렇게 남들이 보는 줄 모를 때 저러는 사람이구나를 본인이 확인하고 나서야 네. 아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성기사라는 말을 이제 일단 씁니다. 그 살피는 방법을 총괄적으로 성기사고, 네. 그 다음에 위정편 10번에 가면 그 세 단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마치 그 성기사 하는 거를 세 단계로 나눠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 네. 우선은 행동을 봐야 되잖아요. 겉으로 우리 뭐 비헤비어리즘처럼 행태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우리 그냥 말 그대로 시선할 때 시죠. 일단 봐라. 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또 우리 관찰할 때 관입니다. 잘 들여다봐라. 근데 보통 이 정도만 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네. 그럼 우리는 대략 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공자는 거기에 하나를 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찰기 소안이라고 해서 이때 소안의 안은 이제 우리 편안할 안자라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소안은 뭐냐면 편안해하는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한 것인지 남이 있는 걸 의식해서 연출한 건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거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연기한 거냐. 좀 전에 그 우리가 건가요? 들었던 예에서 네. 그 내가 인생 가다가 본 친구가 네. 그 자기 혼자 가다가 10,000원을 낸 거는 내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네. 우러나서 한 거잖아요. 그거까지 보게 되면 네. 성기사 우연이라도 그거까지 보게 되면 그때 본 모습이 그 사람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히 연동이 돼 있고 보는 그 살피는 단계가 관, 찰 이렇게 점점 심화가 되면서 찰은 우리가 보통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꿰뚫어 본다는 뜻이군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쪽이 굉장히 또 심화돼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내가 얕으면 상대방을 깊이 볼 수가 없죠. 내가 깊은지 아닌지도 내 성찰의 대상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속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일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 아닐까요? 네,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그거는 뭐 어차피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 수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도 닦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마음의 눈을 더 정교하고 심화시키는 것도 바로 수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는 그냥 볼십 시기소이 할 때 그 시는 눈으로 보는 그냥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꼭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를 막 알고 싶어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행동. 그냥 평소에 그냥 접하면서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드러난 거. 제가 저렇게 했다. 쟤는 뭐라고 말했다. 제가 어디로 갔다. 네, 요거 이제 시예요. 그것도 봐야죠, 먼저.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팩트죠, 팩트. 팩트의 차원. 팩트인데, 네. 그다음에 이유, 원인. 네. 왜 갔지? 왜 저런 말 했지? 요거는 이제 누굴 통해서 알아봐야죠. 확인도 하고 알아도 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찰기 소환이라고 해서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우러나는 바는 상당히 통찰이죠, 통찰. 마음으로.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같아도 그거를 실제로 한 이유도 같아도 실제로 편안해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행동이 같아도 이유가 다를 수 있고 네. 또 이유가 같아도 속에서 우러나서 했는지 아닌지가 또 다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세 단계를 설정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이 정도 본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숨기겠는가, 자기를 어떻게 숨기겠는가라고 해서 이 정도 봤으면 더 이상은 못 숨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농담 삼아 그러면 시, 관, 찰
이 단계 그 다음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뭔데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 네, 이 이상 없어요. 아, 차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자기 거의 책임으로 뭐, 받아들이고 네, 이제 자기가 상상의 나를 펴는 거네. 근데 그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의심의 단계로 갑니다. 아, 사실은 이 시 관찰 이 부분을 네.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깊이 공부하고 고심했던 그 제왕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조조예요. 조조. 네. 조조는 이와 관련해서 글도 막 썼어요. 그런데 조조는 이쪽으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의로 갔어요. 네. 그래서 좋은 신하들을 의심하고 뭔가 너무 정교하게 네. 보려다가 네. 결국은 망친 케이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썼으면 일단 의심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쓰면서 자꾸 의심을 하면 그건 뭐 자기도 망하고 그 써서 일하는 사람도 망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자체니까 네. 좀 쉬울 것 같고요. 우리 네. 늘 하고 있는 네. 차원이고, 이제 관은 다 하고 있을 것 같지만 뜻밖의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저 아니, 사람이 관 저걸 어려워요. 왜 했는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을 네, 것 그렇지 같거든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일반적으로는 저 관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그 옛날 그 관자라는 책에 보면 그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유천하하면서 떠돌 때 안회가 바로 그 안회예요. 안회가 이제 밥을 한 적이 있어. 안회가 좀 어렸으니까 네. 밥을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안회가 밥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밥알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좀 서운했죠.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네. 응? 지가 먼저 먹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오니까 쓱 애둘러가지고 많이 배가 고팠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관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공자가 판단한 거죠. 아, 쟤는 지금 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러는구나라고 이제 그 이유를 판단했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답하죠.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먼지하고 이런 게 재가 들어가가지고 재를 건져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공자가 또 감동이라기보다 머쓱해졌죠. 뭐. 네, 그런 정도로 네. 관도 사실은 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헛다리 짚을 수 있는 게 관. 네, 맞아요. 그 까닭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관을 잘 하려면 어떤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글쎄요. 관을 잘하는 거는 공부라기보다도 리더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는 작업. 확인.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추론하지 말고. 네, 함부로 추론하지 말고 그 가능하다면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현장에 직접 가보고. 그렇죠. 진짜 사실관계가 뭐였는지를 확인해라. 그게 관이에요. 그러면은 차를 잘 하려면. 글쎄요. 찰은 저도 사실은 뭐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역시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특히 그 좋은 이런 사례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을 통해서 네.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요임금 하는 이유가 네. 요임금이 바로 저 찰의 달인이거든. 네, 남들은 대략 이러니까 저 사람 괜찮다 이럴 때 보면 요임금이 팍 하고 찌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임금의 경우는 보세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순임금을 발탁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임금은 효자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불러 올려라. 네. 요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소위에 그 효행이라고 하는 행동이 좋다니까 불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두 딸을 줍니다. 네.
그 두 딸을 줘서 뭘 보려 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요즘 상식으로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저기 상상하기 쉽지 4,000년 전 얘기인데 뭐 마음껏 얘기해야지 요즘 상황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요즘 흔치 않으니까 그 왜 둘을 보냈을까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을 보낸 거는 1차적으로는 두 여성을 잘 화합시키느냐를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작은 얘기고 더 그 여임금이 실제로 살펴보는 거는 네. 순임금은 사실 일개 농부잖아요. 네, 농부였죠. 그런데 일개 농부한테 황제가 자기 두 딸을 줘가지고 순임금이 자기 부인을 황제의 딸로 대하는지 아니면 두 여인으로 하여금 농민의 아내로 대하게 만드는지를 보려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에 저기 확인하는 과정이죠. 황제의 딸인데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임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순한테 안 줬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간의 도리잖아요. 네? 남녀간의 도리를 존중하는 건지 네. 권력의 서열에 따라 하는 건지. 네. 근데 여임금은 순임금이 그냥 농부의 아내로 대하게 하는 걸 보고서 얘는 괜찮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사실은 이거는 관을 넘어서서 그 소환을 본 거거든요. 찰기 소환.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되게 미천한 신분인데 네. 황제가 자기 자녀를 내 배우자로 보냈다. 네. 근데 그래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았다고 쳐요. 네. 근데 나는 그러면은 내 신분도 격상되고 나도 마치 황족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걸 휘두를 있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높게 평가한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내가 대통령의 측근이네 누구의 측근이네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호가호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류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뒤에 순임금이 이제 실제로 여임금 뒤에서 황제가 됐을 때는 탁월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만한 자리에 갔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네. 그래서 사실 순임금이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요즘도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경지다라는 게 뭐냐면 그 역산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천상농부다 저거. 네. 날 때부터 저는 천상농부처럼 보였지만 황제가 됐을 때는 마치 황제로 태어난 사람처럼 또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충실. 그게 자기 원칙에 충실한 거예요. 그 경지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길러졌으면 하는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 관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파악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에 이제 하나씩 대한 우리가 사례를 좀 하나씩 알아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네. 논을 읽으면 사람이 보인다 해서 언급한 거고 제가 실록에서 자주 이제 언급하는 건데 네. 그 두 가지인데 이게 이상하게 다 황희와 김종서와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 잘 아는 인물이네. 예. 익숙한 인물. 이제 정승 황희하고 공조판서 김종서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황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승들이 근무하는 거기에 이렇게 오니까 공조판서로 있던 김종서가 공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접대를 한 거예요.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시 쪽에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빈시라고 해서 원래 빈이 이제 정승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승들한테 오면 정승들이 먹고 하는 거를 제공하게 돼 있는 게 예빈시 건데 예빈시 거를 안 하고 자기 공조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조판서니까 자기 부서 거 쓴 건가 쉽게 말하면? 약간 아첨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거구나.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야 우리 먹는 거는 예빈시에서 다 주는데 네가 뭔데 왜 공조 거를 응? 사사롭게 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행동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지점인데. 네, 그다음 또 이제 또 유명한 거는 이제 또 병조 판서가 됐을 때 그 김종서가 이제 아마 삐딱하게 앉았나 봐요 의자에. 네. 네, 그랬더니 황희가 야 저 병판 내가 의자 다리가 짧은가 보다 빨리 저 의자 고쳐 드려라 이렇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 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의 그다음도 이미 사실은 저는 황희가 상당히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편안하게 앉으면 안 되나요? 그게 뒤에 이제 그래서 그 맹사성이 황희한테 네. 왜 그렇게 저 김종서한테 그렇게 박하게 구십니까? 너무 사사건건 막 지적하시니까. 지적질이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황희가 그 얘기를 하죠. 그 김판서는 사람이 너무 곱기만 해서 저거를 꺾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결국 이제 김종서의 말년을 보면 좀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런 거하고도 무관치 않게 이제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게 상당히 우리 뭐 황희는 굉장히 유연한 인물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런 지적들은 상당히 멀리 내다본 지적이 아닌가. 그래서 황희는 제가 하여튼 보면 상당히 논어에 있는 지인지감이나 이런 데 능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담당 기관이 있는데 자기 기관에 물건을 쓰는 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잠깐 삐딱하게 앉은 거.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하나를 보고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추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추론 내다보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의 작은 거 하나만 보고도 그 큰 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기사죠. 그리고 성기사 할 때 그 성자 우리 반성하다 성자를 할 때 성자 잘 보세요. 굉장히 적을 소자 밑에 눈목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 큰 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앞으로 지향이나 이거는 네. 전부 다 아주 작은 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관찰도. 아주 미세하지만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와 관련된 행동이 그것들로 다 의식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서 드러나는 미세한 잘못이나 혹은 또 미세한 선행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바로 이 예를 든 거는 그 아주 미세한 것조차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뭐 시시콜콜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함축적 의미가 담긴 미세한 행동 이거를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테일을 놓치면은 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군요. 딱 그 말이죠. 네,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찰은 어떻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찰은 관이죠, 관. 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내가 듣게 됐는데 이상한 일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랬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를 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의 태종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태종인데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이제 왜 위징이라는 사람이 당태종의 이제 최고의 저거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세력을 얻으면 꼭 이렇게 음해하고 모함하는 세력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징이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은 임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응? 내가 신뢰를 했더니 얘가 지 패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임금들은 뭐 아무리 훌륭한 임금도 돌아버리죠. 그죠? 네네. 그런데 당태종이 그것만 듣고서 대체적으로 다른 임금들을 보면 그런 소리가 들어갔을 때는 확인도 안 해보고 멀리 합니다. 이러면서 오해가 싹 터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신하가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당태종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자기가 또 신뢰하는 오넌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상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 관이 사실 되게 쉬운 거네요. 그렇죠. 행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아니 그 확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 사례만 보더라도. 물론이죠. 근데 대부분 임금들이 보면 확인을 잘 안 하죠. 귀찮고 또 저런 얘기가 들어가면 그럴싸하게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내가 진짜 너무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말 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심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간신들이 싸우게 트는 거고 그런 간신들한테 놀아나면 눈 밝은 임금이 못 되고 암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이제 태종인데 이때도 보면 네. 이무라고 하는 이제 우정승이 그 윤목이라는 사람을 청거합니다. 태종한테. 네. 그래서 그 합천, 지금 합천이죠. 경상도. 네. 합주 수령으로 이제 청거를 하면서 근데 이제 태종은 윤목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본인이 가려하든가? 이랬더니 이무가 예, 본인이 가려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가려했다는 건 이거 자원한 거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의심해야 될 일인가요? 그 당시에 이런 자리를 자원하는 거는? 의심해야죠.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방으로 쫓겨가는데 다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으로 멀리 갈수록 다 안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안 좋죠.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윤목이 갈 리가 없는데 이제 어떻든가 이랬더니 본인이 가려했다고 하는 거야. 이상한데 다들 멀리 가는 거 싫어하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태종은 바로 제일 믿는 도승지 박성명을 보내가지고 윤목한테 물어봐라. 이걸 꼭 하거든. 그랬더니 윤목이 제가 왜 거기 가냐고. 이무가 가나에 산다고. 네. 이런 게 쌓였어요. 이무가 결국은 그 민씨 형제들 죽을 때 정승인데도 불구하고 우정승으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무가. 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거짓말들이 이 태종한테 굉장한 불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권력을 사사로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내는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권력을 사사로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꾸 작은 것을 내 윗사람한테 속임으로써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막 늘려나가는 거죠. 조금씩.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가 들통이 나면 사정이 없는 건데 지금 그 당태종이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처럼 저렇게 계속 확인을 하면 점점 이제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런 효과도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런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겸하는 건 우리 임금은 반드시 확인하더라. 네. 그러면은 작은 거짓말도 함부로 못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이게 바로 관이라는 겁니다. 관.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어? 네. 근데 이거 관이 알고 보면 참 쉬운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지나치게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러면은 확인해야죠. 뭔가 상식 밖이면 확인. 네. 굉장히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별다른 이유 때문에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리더라면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친한 기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기사를 잘 쓰냐. 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런 시시콜콜한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냥 현장 가서 물어본대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이제 차를 잘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찰의 경우는 이제 제가 다시 또 황희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 말씀하는데 아까 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셨잖아요. 네. 그 제일 이제 깊은 단계이고 어려운 단계인데 태종 때 그 조대림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좀 복잡한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대림이 이제 조준 아들인데 태종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조주는 대단한 정승 아닌가요? 네, 태종의 엄청난 신임을 받았고 네.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사위예요. 태종의 사위인데 그 목인회라고 하는 이제 희한한 사람이 그 조대림을 끼고 이제 그 고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좀 공신이 한번 돼보려고 황당한 사람이죠. 이제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아까 권력자의 아들을 모함해서 자기가 공신이 되려고 했던 게 같이 끼고 끼고 뭔가를 이제 일을 일으키는 거 꾸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조대림이 좀 어리숙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넘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조대림도 사위이기 때문에 자기 군사를 좀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를 동원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복잡해지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목인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군사를 동원하고는 그 조용이라고 하는 이제 대신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자문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을 하지 마라. 안 된다. 임금의 허락을 받았느냐, 명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더 이상 크게는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일이 계속 굴러갔어요. 네. 계속 굴러가가지고 이제 태종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태종이 그 일을 알면서도 어디까지 굴러가나 이렇게 이제 좀 태종답게 바로 중단 안 시키고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려고 이것도 이제 사실 태종의 그 소환을 보려는 네. 찰기 소환하려는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바로 그 태종다운 저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조용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랬는데 황희한테 물어봅니다. 황희가 이제 그때 박성명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지신사로 있었거든요. 도승지로. 네. 그럼 황희한테 물어보니까 황희가 뭐 다른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조용히 관계가 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조용은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논어에 나오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신하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충과 신은 갖고 있는 충성스러움은 있는 신하다라는 말을 바로 이 논어에 있는 구절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딱 하면서 조용에 대한 의심을 싹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질에서 질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 차를 고전에서 얻고 있어요. 이미. 네. 요렇게 그 차례에 이르는 방법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고전 공부가 중요한 게 공부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일부러 이번에는 그 황희의 그런 차를 든 이유는 그 차례에 이르는 건 뭐 여러 가지 타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 고전 공부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조금만 거들면 이제 고전을 통해서 뭔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그 많은 지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매번 시행착오 하면서 살면은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입체적으로 잘 담긴 역사책 고전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저런 논어에 나오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 바로 황희에 의해서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내용으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풀이할 목적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송나라때 학자 진덕수의 제가 번역한 책이죠. 대학연의에 보면 이 찰에 대해서
약간 풀이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 따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찰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개 사람이 행하는 바는 다 뜻하지 않게 좋은 것과 맞아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게 운 좋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게 바로 그 우러나서인지 아닌지 할 때 그 우러난 마음이 이익 때문에 그런 건지 마땅하니까 마땅해야 될 의리로서 의리상 마땅해서 한 것인지 그걸 척도로 조금 더 구체화해 주는 거죠. 네, 저 사람은 평소에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평소에 의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었다면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진덕수 글을 보고 나니까 아까 황희의 말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져. 조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도 조용은 평소에도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마땅함, 도리 이쪽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를 황희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또 태종한테 자신 있게 조용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으로 이제 어느 대목에선가 나오겠지만 그 하기편에 범상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 대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범상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하고 관계가 있죠. 즉 그 속으로 편안해하고 우러 나오는 거를 보는 면에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이 범상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 그것도 이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이 범상은 이제 위를 범하려는 저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려면 거의 찰 정도 해야 겨우 알아내. 시관의 대상은 아니죠. 범상을 완전히 속에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위를 범하려는 마음은. 그거는 사실은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관 찰 중에 찰을 통해 알아내야 되는 게 바로 범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이 떠오른 게 이 황희가 조용은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거죠. 그 아비라는 결국은 저게 그 논어에서 말하는 효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좋아하는 사람은 범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인데 그 부분이 저는 도대체 부모님한테 하는 요즘 개념의 그 효도랑 이거랑 연결이 처음에는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게 좀 이제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관찰의 개념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시관찰 이렇게 이제 단계를 설정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다시 한 단어로 공자식으로 표현하면 명자. 밝을 명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밝을 명을 꼭 그 단어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논어에서는 눈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밝은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다 이렇게 해서 명은 바로 지인지감의 지인 능력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시관찰을 명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논어 전체가 사실은 이제 리더십 교재라고 했을 때는 제왕학 교재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같이 얘기해요. 하나는 굳셀 강자 우리 외유내강할 때 강.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눈밝음. 그러니까 굳세고 눈밝은 임금. 리더. 요게 이제 강명한 건데 그 중에 우리는 강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인지감은 대체적으로 다 명 쪽으로 강과 명 중에 명과 해당된다는 거를 우선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눈밝음이라는 거는 타고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자가 논어에서 지금 아주 명료하게 단계로 얘기를 했죠. 첫째가 생이 지지자. 날 때부터 사람을 잘 보는 사람. 최상이 최고고. 그런 사람이 근데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 창업군주들 있잖아요. 그 국가를 창건하는 임금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생이 지지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 국가 건설하기 어렵죠. 한두 사람만 요소요소에서 실패해도 그 건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기업 창업자도 마찬가지일까요? 똑같죠. 우리 뭐 이병철 회장이나 뭐 정주영 회장이나 구인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창건한 걸 보면 그 생이 지지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최초의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문제도 여기서 그렇죠.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학위 지지자라고 해서 이제 바로 애쓰는 법이나 사람 보는 법을 배워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차야. 그 다음이다라고 했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 중에 그나마 이제 괜찮은 사람이 배우는 거죠.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다음에는 문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문을 배웠어. 애쓰는 법을 배워서 그 사람이 정말 애써가는 이치. 그 애써가는 이치가 물리거든요. 우리는 무슨 잘못 알고 책 읽을 줄 알면 물리가 되었다는데 그건 헛소리죠. 헛소리. 그게 아니고 애쓰는 데에도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애를 쓰는지 아닌지를 잘 보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서 그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려고 안 하다가 공경을 겪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3단계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이죠. 이제 그건 당연히.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사실은 겪고 나서야 그나마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최악이 뭐냐면 곤이불악이에요. 겪고 나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기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하는 게 다 바로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하다. 이렇게 단계로 공자가 보면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쾌하네요. 네 단계로 이렇게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태종과 세종을 많이 예를 드시잖아요. 그럼 그 두 왕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급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태종이 오히려 생이 지지에 좀 가까운 거죠. 세종이 이제 학위 지지, 전형적인 학위 지지죠. 배워서. 아마 태종의 자리였다면 국가 건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결단을 보여줬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이거는 좀 그 두 인물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야 이제 감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논어 안연편에서 좀 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고 좀 전에도 우리가 생이 지지할 때 지자 있잖아요. 지를 자꾸 그 주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혜, 지식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인 혹은 지사, 일사자를 써서 사람을 안다 혹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안다. 지인, 지사란 뜻입니다. 그럼 논어에서 알 지자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사람인이 생략되어 있거나 일사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실제로 지금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걸 본 건데 한번 보세요. 번지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이 번지라는 제자는 굉장히 중급 제자입니다. 평범한 제자예요. 그래서 번지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번지가 질문하면 이게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공자가 세세콜콜 설명을 해줘요. 초보적인 질문. 그런데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또 번지예요. 근데 어쨌든 번지가 어질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공자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애인이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문지혜가. 지는 뭡니까? 이랬더니 그냥 공자가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인.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다. 여기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셨네요. 여기 공자가 그냥 지인이라고 이렇게 박아놨는데도 또 우리는 또 이게 무슨 지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거 우리 너무 오해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공자가 여기 해놨잖아요. 이는 애인이고 지는 지인이라고 사람 알아보는 거라고 여기 지금 써놨어요. 그런데 번지 미달이라고 해서 번지가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이제 번지는 애인은
대충 알아먹었는데 네. 이 번지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지는 지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가 뭡니까 이랬더니 지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공자가 또 쏙 애둘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고든 사람, 고든 사람은 들어쓰고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네. 응? 능히 이 굽은 사람도 다 곱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사를 잘하라는 거예요. 응? 여기 이제 지금 뭐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굉장히 이제 좋은 인재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곧은 사람. 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게 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지? 네? 이는 설명 안 하고 지금 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네. 지인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번지가 헷갈려가지고 물러나서 또 아주 A급 제자는 아닌데 잘하는 제자한테 가서 또 그 자기가 이해 못한 거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응?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자한테 가서 어이 내가 얼마 전에 스승님을 찾아뵙고 지가 뭐냐 물었더니 보세요. 이는 안 물었어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가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 무슨 설명은 안 하시고 나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고든 사람은 들어서 쓰고 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능히 굽은 사람도 다 곱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자하가 와, 그 참 좋은 말씀 하셨네 이러면서 이제 자하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죠. 이해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천하를 이렇게 다스릴 때 여러 무리 중에서 고요라는 사람을 들었었더니 나머지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가더라. 이 고요가 바로 곧은 사람. 유명한 이제 재상인데 또 이제 은나라 때 탕이 또 천하를 이렇게 소유할 때 여러 무리 중에서 이윤이라는 사람을 들었으니까 똑같이 또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더라.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즉 순임금이 고요를 알아봤고 탕왕이 이윤을 알아봤고 요게 지혜예요. 요게 지금 방금 요거 네? 인사잖아 봐요. 네. 네, 그게 지라고. 요거가 지라고 이렇게 논아서 지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지식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무슨 또 딴 얘기해요. 이게 지인지감이잖아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논어를 풀면 되는 거지. 네. 괜히 어디서 이상한 해설을 갖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끝내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아쉽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말과 일을 비교를 해서 사람을 살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텐데요. 네. 그럼 말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일의 문제를 여기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나라는 거를 이제 그 공자의 제자인 또 제여라는 특이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볼 테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